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네,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휴먼 데이터 이은영 소장,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저희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함정 취재냐, 김영란법 위반이냐, 요 논란과는 별개로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의 악재로 작용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뭐 지금 특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건이 아직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겠죠? 네, 안 됐고 아마 내일 이제 나온 갤럽에 일부 반영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돼 있는 거 요거에 대한 여론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25일에서 26일 이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0.5%, 반대가 31.1%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6대3 구조가 특검은 그 한 1년 전에 조사해도 이 정도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또 이제 그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 숫자도 이 정도 한 60%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네,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그 가방 받은 그 논란 이후에는 이 특검에 대한 조사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궁금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에디터님, 네. 찬성 여론이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입니다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당연히 그런 것 같고요. 이 특검은 사실 작년에 특검법이 발의되고 나서 이제 다시 국회로 와서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결론이 내려지는 시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참 뭐랄까요? 대통령의 판단이 저는 사실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네,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냐. 뭐 그렇죠. 근데 사실 정치는 뭐 이 자리에서도 뉴스 공감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늘 얘기를 하셨지만 정치는 뭐 늘 명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당이 갖고 있는 명분 또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명분 비교를 해보면 뭔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민주당 쪽의 명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명분이라는 게 꼭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명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권 이후에 우리가 보도에서 흔히 접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라는 단어는 워낙에 많이 봤었고요. 추가적으로 덧붙여졌던 사안들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된 것도 어쨌든 대통령 처가 관련된 그런 의혹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더불어서 방금 처음에 언급해 주신 그 명품 수수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도 역시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앞으로 더 어떻게 커지든 작아지든 그 가부에 상관없이 이번 특검 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어쨌든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부권 얘기 어차피 저희가 뒤에 할 테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번 주에 나왔던 의혹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어쨌든 영상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 함정 취재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영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심히 고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대통령께서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대통령의 선택이어서 여론의 추이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통령도. 그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앞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이거를 주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명품백 논란이 추가가 됐는데 과거에도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이 옷을 받아서 걸쳤다는 이유로 원로비 의혹 얼마나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김태정 검찰총장이 결국 사임을 했거든요. 이게 그 정도 파급 효과가 있고 이미 순방 때 명품샵 단위 논란도 있어서 상당히 이게 지금 국민 정서법을 완전히 건드리는 사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또 하나 네. 강조하자면 이게 지금 60 정도 나온 거죠. 네. 60.5%가 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시간이 가면 감으로 인해서 더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신다고 하면 뭐 꽃놀이패 이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거부를 하게 되면 총선에서는 어찌됐든 선거의 구호가 굉장히 선명해질 또 가능성이 비판을 받게 되겠죠. 높습니다. 그 부분으로. 어차피 성격으로 보자면 총선에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일 텐데 그 포커스가 여사를 중심으로 맞춰지거나 대통령의 일가, 대통령의 가족, 대통령을 직격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좀 더 좁아지거든요. 네. 넓게 정권 심판론까지 가지 않아도 대통령, 장모, 특히 김건희 여사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더 공격의 선명성이 강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오히려 잘 됐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민주당의 꽃놀이패라고 하지만 정작 민주당 정당 지지율을 보면 관사이 또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 그 신당 논의와 결부가 되면서 그 조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항으로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실제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그 갤럽 자료를 보면 21일에서 23일 조사한 거는 민주당이 소폭 상승한 33%에서 35%가 됐고 국민의힘은 35에서 33으로 내려간 그런 조사가 있었고 ARS 조사는 리얼미터 23일에서 24일 조사했는데 네. 민주당이 44.6%에서 47.3%로 소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37.1에서 35.5%로 하락을 해서 이게 하여간 지금 최근에 그 순방 순방 이제 그 엑스포 유치 못한 그 전에 순방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별로 안 좋게 받아들였던 거, 그 다음에 예. 당내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여기 정당 지지율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에디터님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리더십 리스크나 사법 리스크가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논란으로 좀 이렇게 상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흐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리스크라는 거는 흔히 이제 정치에서 봤을 때 관리를 잘하면 역공의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스크라는 거 방금 언급해 주신 게 리더십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예. 저는 사법적인 부분은 이재명 개인이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근들 문제가 좀 불거지긴 해서 그렇죠. 김용 전 부원장. 그렇죠. 어떤 대응,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꼭 언급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실제 법정 구속되고 징역형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왔을 때 이재명 개인이 대응하는 방법은 아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이제 첫째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 1년이라는 기간이 넘는 동안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집중 질타받으면서도 이재명 개인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생존했다는 점. 예. 이거는 무시하지 못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 이후에 보면 우리 재보선도 있었고 그 앞뒤로 아무튼 체포동의안 사태 지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고 예.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이제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이재명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살아남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서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요즘 활동을 재개했고요. 이제 비명계가 전격적으로 등장해서 이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문제 또 사당화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인터뷰에서 또 세게 날서기 비판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게 대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즉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후보 개인의 리스크와 더불어서 그 대선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총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가 분명히 어떤 돌림 노래처럼 작용하는 측면이
대선 때 있었던 거와 총선 때 있었던 건 유권자에게 좀 달리 저는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네. 이부속실을 만들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조직과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만들지를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함정수사 논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영상이 찍혔을 때 그 김 여사의 여러 가지 발언과 태도가 야, 이부속실을 정말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리스크였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 해온 얘기기도 했어요. 맞아요. 전부 다 그거 빨리 만들려고 했는데. 네.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뭐 인사도 좀 교체하고 하면서 정책수석, 정책실장도 새로 네. 생기고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2부속실이 새로 도입되거나 하면 뭐랄까 기존에 있었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려면 오늘 같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 어쨌든 지금 듣지도 김혜영 않아요, 앵커님 지금. 질문은 김혜영 리스크라고 할 뻔했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정권 출범 이후에 추가되는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해소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 예. 사법적으로 재판받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근데 다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거여서 이걸 이제 총선 때 반영한다는 것은 전 여당에게 악재이고 야당에게는 꽃놀이패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하는 리스크와 이미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희석된 리스크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어떻게 이게 또 흘러갈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선거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총이 어제에서 오늘로 이제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뭐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는 승부다. 네. 총선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두 분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들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게 그 선거구제가 결국 이제 룰이잖아요. 룰인데 이건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어느 한쪽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속에서 선거 승패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당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뭐냐를 따져보고서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이탄희 의원과 함께하는 50여 명의 사람은 이제 원칙을 지키고 뭐 약속을 지키라 이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다가 패배하면 그 아무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진보 진영 약속을 안에서의 위치로 보면 또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그 다음 총선에서도 1당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그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많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어떤 또 소망과 여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대리만족시켜줘야 되는 사명도 부여받았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하나의 파트만 딱 띄어서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요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연동형이냐 네,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에 의뢰해서 18일에서 19일 조사한 자료인데요. 그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33.2%고 네.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완전 연동제는 32.6%, 그다음에 유성 정당이 나오는 준연동제에 대한 찬성은 13.8%, 잘 모르겠다 20.5%인데,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잘 모르겠다가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일단은 가장 우리가 흔하게 봤던 방식인 정당 득표대로 의석 배분하는 거, 병립형제를 33.2, 그다음에 소수 정당이 이건 약간의 명분의 그 목표예요. 그래서 소수 정당 국회에 진출하게 하는 제도가 32.6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현재 이 수치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한 수치도 꽤 높아서 사실 이거는 연동형끼리 묶으면은 이게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되는 연동형을 거거든요. 묶으면. 예, 묶으면 되는데 이제 연동형의 목표에 따라서 이게 그냥 위성정당 창당되는 거는 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그냥
예전에 우리 익숙한 득표 받은 대로 그냥 가져가는 방식인 병립형이 33.1로 높게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회귀하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제도라는 부분은 이것도 선거도 어쨌든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약간의 보수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 제도가 다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예전 거로 돌아가지 뭐 라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익숙한 방식을 선택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아마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항목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 중에 선택해 보세요 하면 당연히 저도 병립형을 고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선거제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만 외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겠는가. 물론 저는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야기는 다분히 맞는 말이고요. 네. 이겨야죠. 현실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이게 다만 저는 외피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비춰지겠는가만 짚어보자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든 거 이제 사과하시면서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했다 이렇게 말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뒤집는 방향으로 다시 현실을 강조해서 가시기에는 뭐랄까 이제 아무것도 정치에 대해서 좀 무관심층인 분들도 이 기사만을 봤을 때 말이 바뀌었네? 근데 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이제 정치가 계속 말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 이게 뭐랑 연동되어 있냐면 신당 창당 논의와 연동되어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과 뭐 그다음에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이게 이제 어떻게 성공가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도 말이 바뀔 수 있고요. 네. 민주당도 또 말이 바뀔 수가 근데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명계의 신당 창당 여부도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어도 또 네. 결정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일단 비명계가 창당할 것이냐 네. 그거에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 만약에 창당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도 창당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사이에 끼어서 제일 득표가 작은 신당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신당 다 신당들이 다 합쳐져 있을 때 이 비명계 신당이 가장 사이즈가 작을 수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신당들이 이렇게 각자 지금 이렇게 사이즈들을 정당 지지율의 사이즈를 가져가는 거는 역시 지금 현재 그 양당에 대한 불만족도가 너무 높다. 그게 그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60%가 넘어요. 불만족이. 예. 제가 지난주에 이은영 소장님 안 계실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 잘못이 없다니까요. 진짜 잘못 없어요. 이 친구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위성정당이라는 놈이 잘못된 거고요. 원래 네. 합의했다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양대 정당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던 게 얼마 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한 어떤 방지와 해결법만 선제적으로 이제 양당 모두가 제시를 해주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하고 뭐 김기현 대표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 다만 이제 아까 신당과 맞물려서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네. 정치인들의 말이 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020년 총선 때 신당 창당했던 위성정당 창당했던 사람들은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 뒤에 그런가요? 나온 사람들이 사과한 거죠. 네. 이것도 바로 잡아 주셨고요. 네. 뭐 지금 하도 뭐 여러 신당이 거론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비명계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사이즈가 가장 작을 것이다 예상해 주셨어요. 네네.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신당 비명계 창당 가능성은 원칙과 상식이었나요? 네, 네.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제 막 원내 활동 그룹도 있긴 재개하신 합니다만. 뭐 이낙연 전 네. 대표님을 비롯한 그러니까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의 워딩인지는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눈에 띄는 게 탈당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이제 탈당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되긴 그러니까 하죠.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인터뷰들은 정치인들의 워딩은 반대로 읽으면 좋거든요. 예.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탈당도 배제하지 않겠다. 각오 이렇게 보이신 분들은 탈당을 배제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일단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이제 가장 어른으로 모시는 게 아마 이낙연 전 총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쉽게 표현하자면 이낙연 전 총리는 현재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은 사실 아니시잖아요. 네. 당에서 엄청난 모진 수모를 겪고 징계를 받아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한다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 분도 아니거니와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쉽게 탈당해서 신당을 비명계가 할 거라고 생각들지 않고요. 뭐 물론 이제 이은영 소장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정 짓지 마라 하시지만 저도 오늘 단정 짓겠습니다. 칼은 지금 칼집에 꽂혀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 지금 칼집에 꽂혀놓고 으르렁거리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총선 전에 당내 갈등이 없는 정당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어느 중간에 놓여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세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독자신당을 하거나 지금 저희가 이제 가정해놓은 비명계 독자신당을 하거나 이상민 의원처럼 국민의힘으로 뭔가 옮길 것 같이 안 할 것 같이 뭐 당적을? 그 어느 중간에 또 있는 분 그리고 뭐 빅텐트 합류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잔류. 전 네 번째를 선택할 거라고 보는 아니 근데 쪽이어서. 공천을 못 받으면 다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갑니다. 네,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까 세 가지 방식으로 네. 나가든 나가는데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뭐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지금 정해진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벌써 무슨 그 겁을 많이 내시네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사실 네. 이거는 국민의힘에 비하면 국민의힘 속도가 빨라요. 거기는 벌써 한 50석 가까이 내보내겠다라고 벌써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제가 아까 탈당할 경우에 그 사이즈가 가장 작을 거라고 예측한 이유는 이 호남세가 이준석 신당도 호남에서 많이 가져가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이나 송영길 신당도 호남에서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신당 지지세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을까요? 예, 이게 일단은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그 지지 여부, 송영길 신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어서 그러니까 각각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게 아니고 이 당 나왔을 때 지지하겠냐 안 하겠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준석 신당은 지지하겠다가 15.8%, 그다음에 송영길 신당은 지지하겠다가 13.9%예요. 근데 이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이준석 신당은 61.8, 송영길 신당은 57.7인데 예. 여기서 이제 다 잘 모르겠다 말고 좀 판단을 유보하겠다. 요 사이즈를 잠재적 신당 지지라고 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걸 묶었어요. 지지 의향이 있다라는 것과 묶어서 이준석 신당은 잠재 신당 지지까지 합치면 34.8이고 송영길 신당은 잠재 신당까지 합치면 38% 나와서 현재 그 무당층을 구성하고 있는 한 30%들이 이렇게 양쪽의 신당에 나오면 글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예. 지금 해석을 한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 판단 유보를 지지와 묶는 건 조금 맞지가 않다고 저는 그러게요. 보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도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이고 네.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제3신당은 사실 어느 선거 시즌에든 이런 조사를 하면 그 양당의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층이나 있죠. 중도층, 무당층들이 항상 이런 소구나 니즈가 있어 왔던 거 그렇죠. 아니었던가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 신당은 국민의힘 계열에서 나오는 거고 네.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은 민주당 계열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 민주당 계열에서 나오는 신당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거의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해줘서 생기고 그게 한 10% 초반대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이준석 신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되는 거라서 그리고 민주당 신당도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도 들어가 있어서 실제 선거 국면이 들어갔을 때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예. 근데 이제 30%두 사람의 신당을 합치면 30%에 가까이 되죠. 육박하는 네. 정도로 기대감이 있다는 거는 어찌됐든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기존 정치 불신이 무당층이나 중도층에 있다고 또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여야로부터 이탈층이 지금 현재는 있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제3정당, 제3신당을 하려고 하는 혹은 실제 하는 분들과 좀 차이를 두자면 이준석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나 뭐 관록이라는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경험자들이고 매체력이 워낙에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었을 때 표를 주면 나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겠다라는 일정 부분의 확신도 네. 분명히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야 말고 다른 세력에게 표를 줄 때는 군소정당이라든지 군소정당화 되거나 아니면 그게 실제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가 이쪽을 지지해서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준석 전 신당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가장 왕성하게 매체에 뛰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쯤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박스권에 계속 gat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좀 소폭 상승들을 했어요. ARS 조사도 그렇고 ARS 조사들은 거의 다 상승한 걸로 흐름이 나왔고 그 전화면접 조사는 뭐 1%포인트 하락한 흐름이었는데 이게 왜 조금 그렇게 상승한 거였냐면 그 부산 엑스포 유치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될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조금 상승했는데 그 격차가 너무 크게 지금 유치를 네, 못했잖아요. 어제 4번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또 하락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조사들이 약간 40%에 근접하는 38%, 9% 이런 조사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기대감에 힘입었던 것 같은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참모진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거 격차가 너무 크니까 안 될 거 알면서도 이렇게 여론을 조성한 거 아니었냐 기대감을 보고 갖도록. 잘못한 거에 대한 네네. 부분. 그래서 좀 빠지게 되면 내일 아마 나오는 자료는 좀 크게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추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박스권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예상 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요. 해외 순방 다녀오신 게 얼마나 반영될까 좀 지켜봤는데 뭐 전 기존에 해외 다녀오셨던 거랑 큰 차이를 사실 못 느꼈던 것 같고 이은영 소장님 말씀대로 다음 주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주에 엑스포 유치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뭐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했었던 영부인 관련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좋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네. 어찌됐든 좀 대통령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해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걸 좀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인 제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여서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자신 스스로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받은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론을 보는 제 근데 그 입장에서 와중에 또 전정부터 또 포함이 돼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강하게 각인받은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실 재정비를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져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빠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한편으론 해봅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인적 개편이랑 엑스포 유치 실패, 또 김건희 여사 논란까지 어떻게 작용할지 또 여론조사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안건, 요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11월 24일 5일 했는데 여기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전화면접과 ARS 하는데 모두 두 조사 모두 55%를 넘었거든요. 이 탄핵을 해야 된다. 찬성 의견이 55%를 넘었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27.6, 33.4 정도가 나와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고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이동관 탄핵 조사는 계속 트래킹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다 좀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KBS 사태라든지 이제 그 뭐 지배 구조 변경하는 YTN이나 연합뉴스 TV 이런 사안들이 보도가 되면서 좀 이게 더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여야 모두 오늘 철야 모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태로 보면 뭐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일 탄핵안 처리 수순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저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된 거는 워낙에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여당과의 네. 힘겨루기 싸움에서 야당은 당연히 밀어붙이겠죠. 아마 그리고 밀어붙여서 어쨌든 원하는 바를 이뤄낼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그리고 이 이동관 위원장 경우에는 뭐 기자협회도 마찬가지고 언론 5개 단체 모두 반대했었고 뭐 이미 잊혀졌겠습니다만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면 80%가 반대했을 정도로 찬성한다가 14%였던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언론 장악 이력이다. 이제 이런 인물이 어쨌든 앉아서 방송을 주무르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뭐 잘못됐다라는 이 지점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다면 네. 저는 이렇게 강행해서 여당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긴들 뭐 야당에게 뭐 역풍이 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조선일보 단독으로 좀 불거졌던 내용이 있어요. 탄핵소추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다가 검찰청법을 맨 처음에 써놨다가 복분 논란이 있었죠. 네, 복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하게 해도 이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건은 최근에 국회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려다가 안 하는 그런 꼼수를 부려서 본인들이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항변했을 정도면 검찰청법이라는 단어를 기입하는 것은 복붙이 되지 말았어야 됐다. 한동훈 장관이 또 딱 짚어서 비판을 제가 했더라고요.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그동안 설득을 해왔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또한 이제 홍보가 돼버린다면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서 홍보가 돼버린다면 이 정당은 탄핵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탄핵 소추안에 복붙을 할 정도로 정신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그런 맞는 것들은 건지 피해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네,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심은와의 이은영 소장 또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